안녕하세요. 프리랜서십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조금 바쁜 일상을 좀 보내면서 공부가 조금 늦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항상 바쁜 삶을 살아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응원을 드리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K푸드 마지막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CJ 제일제당의 사업 내용과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의 진격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좀 살펴봤었고요. 그 중에서 제일제당을 좀 픽을 했고 제일제당의 2분기 IR 자료 기반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도 기업 공부가 생소하신 분들은 IR고라는 사이트에서 IR 자료부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회사가 내세우고 싶은 내용들이 잘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눈에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CJ 제일제당의 종속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은 CJ 대한통운, CJ 시푸드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고요. 각각 지분율은 45.9%, 46.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J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업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CJ 대한통운과 CJ 시푸드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장사기 때문에 2.8조 정도, 2.9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좀 보이고 있고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1245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통운 대비해서는 시푸드가 어느 정도 비교했을 때 수익 기업 측면에서는 미미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구조를 좀 보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사업부별 분석을 할 때는 두 회사 모두 상장사기 때문에 별도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식품, 바이오, 그리고 피드앤케어, 그 다음 물류사업부 이렇게 좀 네 사업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식품은 잘 아실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 첨가제, 그 다음에 사료 첨가제 이런 거를 하는 사업부고 피드앤케어는 사료나 축산물 그리고 물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해가 좀 잘 됐는데 물류가 뭔지 좀 몰라서 제가 좀 살펴봤고요. 이게 보니까 네 가지 또 사업 부분으로 나눠졌던데 CL 사업 부분, 택배 사업 부분,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 부분, 그 다음에 건설 사업 부분 이렇게 좀 네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CL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류 중개나 그 다음에 항만을 사업권을 따서 그 부두 터미널 운영과 그 다음에 항만 하역 사업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택배 사업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통운을 통해서 국내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에서 항공해상 물류를 대한통운을 통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 공장 골프장 운영을 건설 사업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한통운의 자회사인 CJ 건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류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CJ 사업 대한통운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사업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품, 바이오, 피드앤케어 중심으로 사업부 사업 내용과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사업부입니다. 식품사업부는 2분기 매출 기준으로 57%의 비중을 좀 점유하고 있고요. 성장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1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원자재가 상승, 판가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환경 변화 때문에 0.2%포인트 정도 영업이익률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견조하게 식품사업부는 성장을 하는 좀 모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제가 사실은 K푸드의 탑다운식으로 봤을 때 K푸드가 해외 진출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기업을 좀 더 살펴보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식품사업부의 성과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세계 사업부 중에서 약 57%를 좀 점유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메인 사업부가 메인 사업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2분기 실적 성과를 좀 살펴보면, 국내 사업부, 해외 사업부 양 매출이 다 증가했고, 증가 추세 측면에서는, 해외 부분 매출 증가율이 더 컸습니다. 보시면 국내는 매출이 16%좀 증가했고요. 해외는 약 20%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IR 세션에서 Q&A 세션이 좀 있었는데 질문이 나왔던 게 이 매출 증가에서 가격 상승, 그러니까 판가 인상을 통한 가격 상승과 물량 증가 기여도가 각각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약 95%, 그리고 물량 증가가 약 5% 수준으로 대부분의 이런 매출 증가에 가격 상승이 기여가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해외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기여도가 컸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물량 증가도 국내 대비해서는 꽤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Q의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시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내수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면 사상 첫 인구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 내수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조금 희망적인 거는 세대 수는 사상 최대. 결국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뭐 비용 가구 이런 가구 수 그 소규모 가구 인원으로 구성되는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식품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양면적인 통계라고 좀 보여지고요. 인구 감소가 얼마나 좀 심각한 문제인가 좀 보면 사상 처음으로 좀 인구가 감소를 했고 지금 경기도, 세종, 제주, 강원, 충북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좀 감소했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전북, 전남, 예를 들면 뭐 광역시가 있는 도시들도 다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구, 경북, 경남 이런 대도시가 있는 지역들에서도 지금 감소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재밌는 게 여자 인구수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2020년에 여자와 남자의 인구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뭐 이거는 좀 별도로 보면 40대 사망률과 40대 남자의 사망률과 40대 여자의 사망률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인구 격차가 훨씬 더 좀 앞으로 좀 벌어질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샜는데 이런 내수 시장의 한계가 조금 더 향후에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제한이 있을 걸로 보이지만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또 반대로 이런 HMR이나 이런 간편식 측면에서 조금 매출 증가에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좀 양면적인 통계치를 한국에서 좀 보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비 29% 증가한 1677억이고요.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수익 구조 개선했고 판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아진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확대 전략 가속화, 주요 제품 판가 인상이 주요한 그 영업이익 증가에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에는 매출 증가하고 유사한 동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A 세션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 원자재가 하향 완화되고 있는데 이익 증가로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되냐. 그 다음에 추가 가격 인상 계획이 가시적으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왔었고요. 1번에 대한 답변은 보통 6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하니까 빠르면 4분기 그리고 조금 늦으면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 다가오는 2분기 정도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매출 증가나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추가 증익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라고 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가격 판가 인상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 판가 인상이 전체적으로 일단락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IR 그러니까 투자자 말고 이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판가 인상이 굉장히 조금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아무래도
원자재가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때도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클 수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판가 인상을 좀 추가적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뭐 다시다, 김치, 이런 뭐 장류 전체적으로 HMR이 좋았다. 그리고 뭐 장류나 뭐 다시다 이런 건 HMR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판가 인상의 효과를 좀 누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채널별로 봤을 때는 온라인, B2B 그리고 CVS 편의점 매출이 각각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도 특히 좀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채널 쪽 포커스도 이 온라인과 B2B, CVS에 맞춰가지고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주 쪽이 매출이 아태 유럽보다는 조금 더 좋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저희가 공부하면서 수출량이나 보면 좀 잘라보면 유럽이 그때도 수출량이 상승률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태 유럽을 잘라보면 유럽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보시면 지금 만두가 하드 캐리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만두가 좋고, 그 다음에 치킨, 그 다음에 햇반, 이 삼두마차가 해외 매출 증가에 견인차를 주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만두 얘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완스 피자가 있기 때문에 피자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만두 치킨, 그리고 일본은 미초 비비고, 그 다음에 유럽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 강화 이렇게 좀 돼 있고요. Q&A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제가 말씀드린 대로 K푸드의 진격 측면에서는 해외 쪽 매출 그리고 제한적인 국내 시장을 감안했을 때도 특히나 식품 회사들은 해외 매출 증가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Q&A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해외 쪽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의 주요 동인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생산성을 좀 개선했다. 그리고 판가 인상했던 부분, 슈완스의 그 피자의 매출 점유율 향상,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코스트코를 주요 채널로 삼고 있는데 미주 지역에서 이 쿠폰 행사가 주요한 매출의 프로모션 마케팅이었는데, 최근에 쿠폰 행사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레귤러 판매가 견조하게 증가했다. 굉장히 좋은 뉴스고 K푸드가 확산되는 좋은 조짐의 답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품목별로는 만두가 좀 좋죠. 치킨, 햇반의 성장률이 정말 좋았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햇반 같은 경우에는 66%나 성장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치킨, 만두 다 성장했지만 만두뿐만 아니라 치킨, 햇반도 좀 성장한 것 견고하게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품회사들은 해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해외 매출을 신경을 써야 되고,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트래킹해야 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제가 이제 K푸드의 진격이라는 테마를 놓고 기업을 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 음식점, 그러니까 일식이 퍼지는 순서들을 보더라도 해당 음식점이 일단 증가하는 게 첫 번째 수순인 거예요. 예를 들면 K 레스토랑이 증가하는, 예를 들면 뭐 K 바베큐나 뭐 이런 한정식집이나 아니면 뭐 치킨집이나 이런 음식이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식 수요, 그 후에 이제 내식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해당 음식점이 증가했을 때는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은 조달할 수 있겠지만, 이런 소스나 이런 재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사실은 현지에서 국내 제품으로 조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해찬들 제품들이 이런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얼마나 성장했을까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김치는 음식점이 규모가 커지다 보면 직접 담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담글 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조금, 고춧가루도 보니까 수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걸 좀 봤을 때는 그런 저의 가설을 조금 강화해주는
그런 수치였던 것 같아서 요런 품목별로 그리고 해찬들 브랜드 관점에서의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성장률이 어떤지 그런 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IR을 통해서 좀 질문을 할 거고요. 혹시나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IR 통화를 할 때 같이 한번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바이오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 3천억 정도였고 비중으로 치면 29%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특히나 제가 잘 몰라서 기본적인 것들을 찾아봤는데 애니멀 뉴트리션이랑 휴먼 뉴트리션을 좀 나눠지고 애니멀 뉴트리션은 사료나 이런 데 들어가는 첨가제, 아미노산, 필수 영양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먼 뉴트리션은 똑같이 사람이 먹는 음식 풍미 증진제, 그 다음에 근육 강화, 에너지 증진 등을 기능하는 첨가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사업부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44% 정도 매출이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서 바이오 사업부가 굉장히 사업이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식품만 전 생각했는데 바이오 쪽도 성장률이 견고하고 좋다라고 좀 보이고요. 스페셜티라고 하는 것들은 고수익 제품들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수익. 수익이 좋은 제품들의 비중이 그래도 추세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증가에 좀 기여를 한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업부 매출을 이전부터 쭉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요 정도로 좀 플랫을 했었는데 21년도 들어가면서 지금 한번 점프를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이 역대급으로 1조 3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단계 매출이 점프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에도 좀 전망이 밝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출 증가한 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판가가 시장 지위가 높기 때문에 판가가 올릴 수 있었고 용이하게 비용 개선을 통해서 이익 증대를 했다. 그래서 특히나 좀 얘기되는 거는 핵산, 휴먼 뉴트리션에서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테이스트 리치 앤 리치에서도 대형 고객사를 수요 급증해서 공급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영업이익 증가, 그 다음에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좀 IR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셀렉스 같은 단백질 음료인데 브라질 업체를 인수해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매각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최근에 매출도 좋고 이익률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 사업부가 사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알지닌이 뭐냐, 모른다는 거 있어 보니까 모든 생물체에 존재하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알지닌이라는 단어를 제가 몰라서 좀 찾아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드앤케어고,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유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대폭으로 좀 감소를 해서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피드앤케어라고 하면, 사료, 쉽게 이해하면 사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매출은 그래도 플랫하게 유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전기 대비해서는 조금 오른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보니까, 베트남의, 양돈 가격하고 큰 연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좀 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돈 가격이 높을수록 돼지를 키우려는 수요는 늘어나고 돼지를 키우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사료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영향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보시면 지금 2021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더라도 베트남 양돈 가격이 21년 1분기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료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이런 양동 가격의 가격 추이에 연동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2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것도 사실은 베트남의 양동 가격이 올라간 거에 연관이 돼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곡물가 급등, 그 다음에 사료 판가 인상으로 매출은 성장했지만 원재료비 상승, 그 다음에 베트남 고동가에 따른 기저부담. 제 생각에는 기저부담이 아니고 기고부담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고부담으로 해서 감액이 됐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PD&케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고 전기 대비해서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엔 만두하고 그 다음에 즉석밥이 메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만두 쪽에서도 조금 역점을 두고 회사에서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즉석밥 같은 경우에도 멀티그레인으로 한 4종 정도를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매출 확대, 그 다음에 이런 외연 확대를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만두하고 즉석밥을 통해서 미주 쪽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올려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치킨하고 냉동 볶음밥 같은 것들로 소비자 침투를 확대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주 쪽은 만두하고 즉석밥을 필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찬들, 고추장, 간장 이런 소스류까지 좀 받쳐준다면 정말 좀 크게 한번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번 분기에 2222억을 했고요. 보시면 숫자가 좀 공교롭게도 같고 이걸 연화 환산을 그냥 무식하게 해본다면 8,888억이 될 거고 현재 시통이 한 6.5조 되기 때문에 퍼가 한 7.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18년도에 이제 6.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점에 단기적으로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내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13.1배까지 멀티플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내식 수요가 늘어났다는 코로나로 인한 외부 변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이제 해외 쪽 매출이 확장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도약하는 항구적인 도약이라고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냐 싸냐라고 판단하는 건 어차피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좀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K푸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더니 기꼬만 전 세계적으로 간장만 팔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퍼가 44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이 1위라고는 하지만 요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퍼 7인데 이게 좀 비싸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미주, 유럽 그다음에 중동의 할랄 푸드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CJ 제일제당의 멀티플을 7이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싸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극히 좀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정하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저 자주 틀리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서 주관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해외 쪽 매출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멀티플 자체도 비싸진 않다라고 느껴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어난다면 조금 더 멀티플이 더 싸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제가 조금 길게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빠르게 사업부별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저만의 밸류에이션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신규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좀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애증의 기업 ST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늦더라도 이 공부의 끈은 제가 항상 평생 놓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한 꾸준히 제가 공부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투자는 제가 잘 모르는 주식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